안녕하세요. 40대 평범한 주부예요. 지금은 이불 가게를 하나 운영하면서 나름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하네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1년 전만 해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은인을 만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22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 취직한 곳이 고객 상담팀이었어요. 하루에 전화를 몇십 통씩 받았어요. 정말 별의별 클레임을 다 받아냈죠. 처음엔 전화 끊고 울기도 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나아지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단련된 게 제 인생에도 큰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회사 다닌 지 5년째 되던 해 거래처 미팅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오면서 인사하는데 목소리가 우렁차고 입담도 좋았어요. 회의 분위기를 혼자 띄우는 스타일이었어요. 미팅 끝나고 회사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줬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요, 사람한테 밥 사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맛있는 거 먹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져서요. 지금 생각하면 영업사원 특유의 입담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솔직히 좀 설렜어요. 27에 서울에서 혼자 살다 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연애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퇴근하면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밥 먹고 주말엔 드라이브를 가고 8개월 정도 됐을 때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저는 바로 승낙을 안 했습니다. 어머님 뵙고 난 뒤에 결정할게. 남편이 좀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 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좋아도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 결혼 생활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처음 시어머니를 뵌 건 재래시장이었어요. 건어물 가게에서 앞치마 두르고 멸치봉지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드리자 저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고개만 끄덕하셨어요. 말이 없으신 거예요. 남편이 나서서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했죠. 아이 엄마 인사 좀 해요. 이 사람이 엄마한테 인사드리자고 해서 온 거야. 그래 봤어. 저는 속으로 나를 싫어하시나?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가방을 열었더니 안에 뭔가 들어있는 거예요. 쥐포 한 봉지 그리고 하얀 봉투. 봉투에 용돈 10만 원이 들어있었고 봉투 겉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밥 잘 챙겨 먹어라. 와줘서 고맙다.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분은 말로 표현을 안 하실 분이지 마음은 참 따뜻한 분이구나.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김장철이면 새벽에 집에 와서 혼자 배추 절여놓고 가시고 제가 딸을 낳았을 때는 한 달 내내 미역국을 끓여다 주셨어요. 한 번도 이래서 안 돼, 살림은 이렇게 해야지 같은 잔소리를 한 적 없으세요? 명절 때도 제가 음식 차리면 대충 하라고 하는 분이었죠.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있구나 진심으로 감동했어요. 친정엄마도 안 해주시는 걸 시어머니가 해주시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시어머니가 친엄마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혼 후 15년이 넘게 우리 집은 평범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해 영업부장까지 올라갔고 저는 살림과 파트타임을 병행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부부 사이가 특별히 좋았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중년 부부의 일상이었죠. 근데 한 2년 전부터 남편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눈에 띈 건 옷차림이었습니다.
원래 티셔츠에 면바지, 그게 남편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슬림핏 셔츠를 사입고 구두도 새로 맞추고 향수까지 뿌리더라고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써? 의아한 제 질문에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하더라고요. 영업부장인데 외모 관리 좀 해야지. 거래처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데. 그러더니 동네 헬스장을 등록했어요. 퇴근하면 운동하고 온다고 나가서 1시간 반쯤 뒤에 돌아오는데 건강 챙기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중년 남자가 건강 관리하는 게 나쁠 건 없잖아요. 그게 몇 달이나 지속됐어요. 남편은 거의 매일 헬스장에 갔고 돌아올 때마다 깔끔하게 샤워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을 마주쳤어요. 남편 다니는 헬스장에 같이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 저는 반갑게 인사하면서 별 생각 없이 물었죠. 우리 남편 요즘 거기 헬스장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운동 좀 하던가요? 그분이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쎄 운동하는 건 잘 못 봤는데. 보면 항상 샤워만 하고 바로 나가시는 것 같던데요.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의자에 멍하니 앉았어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안 한다고? 왜 샤워만 하고 오는 거야? 답은 하나였어요. 어딘가에서 뭔가를 하고 흔적을 지우려고 샤워실을 이용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여보, 엄마한테 너무 자주 가지 마. 전화도 적당히 하고. 엄마도 좀 쉬셔야지. 전에는 어머니 가서 좀 봐달라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어머니 찾아가지 말라고요? 그땐 그냥 무슨 소리야 하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헬스장 이야기를 듣고 난 날부터 남편이 하는 말을 하나도 믿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터졌어요. 남편이 양복을 세탁소에 맡겨달라고 했거든요. 그 안에서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코스 요리에 와인까지 해서 38만 원. 날짜를 보니 남편이 야근이라면서 늦게 온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저는 그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양복은 아무 일 없단 듯이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며칠 뒤 다른 일이 터졌어요. 밤에 남편이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휴대폰 알림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무심코 쳐다봤는데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더라고요.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발신자 이름은 수빈이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설거지하던 손이 바로 미끄러지면서 싱크대에 부딪히는 소리에 남편이 움찔했거든요.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아무것도 안 본 척했습니다. 이 사람이 20년 동안 내 옆에 있던 그 사람이 맞나?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서재로 갔어요. 남편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평소에 절대 안 하던 짓이에요. 근데 그날은 손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서랍 안에 카드 명세서가 있었어요. 최근 석 달치를 뽑아서 봤는데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호텔, 백화점 여성 매장, 꽃배달, 고급 레스토랑, 수백만 원이 이런 곳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명세서를 전부 복사했습니다. 복사기 앞에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울지 않았어요. 감정은 나중에 처리하고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거 제가 일하면서 배운 거죠. 그날 밤 저는 복사한 명세서를 안방 옷장 제일 안쪽에 숨겨뒀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늦은 새벽이었는데 남편이 깊이 잠들었어요.
저는 살금살금 남편 머리맡에 있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잠금 해제를 시도했는데 원래 남편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눌렀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몇 번을 시도했어요. 딸 생일, 자기 생일 전부 안 돼요. 그러다가 문득 그 여자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하면서 생일 조합으로 눌러봤어요. 영수증에 찍혀있던 레스토랑 예약 날짜가 9월이었거든요. 설마 했는데 그걸 누르니 열리더군요. 침착하게 메신저를 열어서 봤더니 맨 위에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 뒤에 하트까지 붙여놨더라고요. 대화를 읽기 시작했는데 1년 가까이 주고받은 이야기가 쌓여 있었어요. 처음엔 오늘 뭐해? 보고 싶어 같은 것들이었고 점점 노골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마누라하고는 이번 달 안에 정리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눈앞이 하얘지는데도 울지 않았어요. 대신 제 휴대폰을 꺼내서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촬영했습니다. 눈물이 화면 위로 뚝 떨어져서 번지는데 닦을 생각도 못하고 계속 찍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며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울지 마. 아직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놓았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밥을 먹었죠. 숟가락질하는 그 손이 밤새 다른 여자한테 하트 찍어 보내던 그 손인데 저는 밥 한 술도 못 넘기면서 남편이 먹는 걸 멍하니 지켜봤어요. 이 사람과 같은 밥상에서 숟가락을 드는 게 마지막이 되겠구나. 그날 오후 저는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법무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혹시 협의 이혼인가요? 재판 이혼인가요? 아직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혼 서류부터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이혼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남편 앞에 이걸 내밀 거야. 그렇게 결심했어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먼저 저를 찾아봤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이미 출근한 뒤였어요. 저는 식탁 위에 이혼 서류 봉투를 올려놓고 어떻게 말을 꺼낼지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말을 꺼내려고 하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 카메라를 확인하니까 시어머니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는데 낡은 꽃무늬 보자기로 싼 커다란 뭉치 같은 거였어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절 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아가, 나 좀 보자. 표정이 심각하셨어요. 원래 말수가 없으신 분인데 그날은 유독 무거운 얼굴이셨거든요. 저는 얼른 이혼 서류 봉투를 치우고 시어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 앞에 앉으시더니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어요. 매듭을 하나하나 푸시는데 손이 좀 떨리셨어요. 보자기가 풀리니까 안으로 나온 게 돈이었어요. 5만 원권으로 빼곡한 돈뭉치가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는 돈을 식탁 위에 밀어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입을 여셨습니다. 안다. 나도 그놈 바람 피우는 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지? 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시장 사람들 입이 얼마나 빠른데 보는 눈이 몇 개고 그놈이 젊은 여자랑 다니는 거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내 귀에 안 들어올 리가 없지. 속상해할 것 없어. 저는 눈이 시큰둥해지는 걸 참으면서 물었어요. 그래서요? 근데 이 돈은 뭐예요? 이거 5천이야. 내가 시장에서 장사해서 여태 모은 거다. 이거 받고 6개월만 참아다오. 제 귀를 의심했어요. 갑자기 6개월을 참으라뇨? 어머니, 지금 아들 편 드시는 거예요? 이 돈으로 제 입을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셨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게 긴 말을 했어요. 원래 말을 잘 안 하는 분이 말이에요. 난 그런 놈의 편이 아니야. 아가, 내가 20년 동안 누구를 더 믿었는지 너는 잘 알잖아. 내가 언제 그놈 편든 적 있니? 근데 지금 이혼하면 절대 안 돼. 지금 나가면 너만 손해야. 내 말 믿고 기다려 다오. 6개월만 참으면 나중에 네가 웃게 될 거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화가 나면서도 시어머니 눈을 보니 거짓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한 번도 저를 속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시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이 돈으로 네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만들어. 그리고 그건 그놈한테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이혼 서류는 내가 맡아두마. 때가 되면 내가 돌려줄게.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놓인 제 이혼 서류 봉투, 제가 미처 못 치운 걸 이미 보셨던 거예요. 그걸 조용히 집어들어 챙기더니 저를 보며 말하셨어요. 그냥 내 말 믿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다오. 내가 언제 너 속인 적 있어? 저는 한참을 시어머니 얼굴을 쳐다봤어요. 주름 깊은 얼굴, 시장에서 바람 맞으며 일하다 거칠어진 손, 그 손으로 5천만 원을 싸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이분의 전 재산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는 이혼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고 일어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 더도 말고 딱 6개월만 버텨. 그동안 내가 시키는 것만 해. 알겠지? 시어머니가 나가시고 저는 혼자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서 돈다발을 바라봤어요. 5천만 원. 이게 위로금인 건지 입마금인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의미인 건지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 말대로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남편이 바람 피우는 줄 모르고 평소처럼 지내는 모습, 그걸 연기해야 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미칠 것 같았어요. 남편이 퇴근하면 웃으면서 맞이해야 하잖아요. 오늘 하루 어땠어? 물어보면서 속으로는 이 사람이 오늘 그 여자랑 뭘 하고 온 걸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때마다 웃어야 하는데 입꼬리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게 시어머니가 시킨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작은 수첩을 하나 샀어요. 거기에 매일매일 기록했습니다. 남편이 몇 시에 나가고 들어왔는지, 전화를 누구한테 했는지, 카드를 어디서 썼는지, 남편이 잠든 사이에 카드 앱을 확인해서 그날 쓴 내역을 적어뒀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험 증서, 퇴직금 명세서 같은 것들도 전부 복사해서 따로 보관해뒀어요. 남편은 제가 더 다정해지니까 완전히 안심한 눈치더라고요. 오히려 외도를 더 대담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거래처 골프를 하면서 나가더니 나중에 카드 내역을 확인해보면 골프장이 아니라 호텔이었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부동산 앱을 열어놓고 오피스텔을 검색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옆에서 슬쩍 봤더니 전세 매물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한테 집까지 해주려는 거구나. 며칠 뒤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남편이 사업 관련 투자라고 했는데 제가 기록해둔 내역과 대조해보니 오피스텔 계약금이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거실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안방에 있었는데 벽 너머로 남편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낮게 깔깔거리면서 통화하는 소리, 목소리 톤이 저한테 말할 때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20년 전에 저한테 했던 것 같은 그런 톤이요.
저는 소리 안 나게 베란다로 나갔어요. 밖에 차디찬 바람이 불었는데 그게 차라리 나았어요. 안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베란다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시어머니는 한 번만에 받으셨어요.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요. 어머니, 저 더는 못하겠어요. 진짜 못 참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음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잠깐 침묵하시더니 짧게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난다. 어머니 대체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6개월이에요? 제가 왜 참아야 하는 건데요? 지금은 말 못해. 근데 너한테 나쁜 일은 절대 안 해. 조금만 버텨. 끝나면 다 말해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베란다 난간에 기대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밤이 지나고 저는 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웃으면서 다녀오라고 하고 남편이 나가면 수첩을 꺼내서 기록하고요. 시어머니가 주신 돈은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어뒀어요. 남편이 절대 모르는 통장이요. 그리고 딸한테도 전화해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딸이 전화기 너머로 한참 듣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뭘 알고 계신 것 같아? 나도 몰라. 근데 허튼 말 하는 분 아니잖아. 그거 하나 믿고 버티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지옥 같은 연기를 매일매일. 그렇게 참기 시작한 지 2달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외식을 하자고 한 거예요. 이번 주말에 좀 좋은 데서 밥 먹자. 당신한테 소개해줄 사람 있어. 그날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전 솔직히 별 생각이 없었어요. 거래처 사람 아니면 새로 알게 된 지인인가? 그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가끔 사업 관련 사람을 데려와서 식사하는 일이 있었으니까요. 주말에 남편이 예약한 곳은 시내 한정식집이었어요. 평소에 잘 안 가는 비싼 곳이더라고요. 남편이 운전하면서 좀 어색한 표정을 짓길래 제가 먼저 물었어요. 누구 만나는 건데? 남편이 운전대를 잡은 채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놀랄 수도 있는데 일단 만나보면 알아. 그 말투가 좀 이상했어요.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설레는 것 같기도 하고 20년을 같이 살면 목소리 톤만 들어도 감정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 남편 목소리에서 느껴진 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은. 한정식집에 도착했더니 안쪽 룸에 이미 한 사람이 앉아 계셨어요. 여자분이었는데 고급스러운 한복 차림에 진주 목걸이,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셨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앞치마 두르고 일하시는 분이라면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 같았어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서예 배우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요. 그 여자분이 절 보더니 눈을 글썽이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2손을 덥석 잡으시는 거예요. 서영 씨구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쁜 사람이었구나. 저는 어리둥절해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이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말했습니다. 서영아, 사실은 이분이 나를 낳아주신 분이야. 내 친어머니.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나를 진짜 낳은 분이야. 어릴 때 사정이 있어서 헤어졌는데 이제 다시 만나게 된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한테 친어머니가 따로 있다고요? 살면서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 여자분은 그 사람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서영씨 미안해요. 내가 우리 애를 어릴 때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형편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 죄책감을 수십 년을 안고 살았어요. 이제라도 가족으로 지내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근데 울고 계셨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CS팀에서 수천 건의 클레임을 처리하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진짜 우는 사람과 연기하는 사람은 달라요. 진짜 우는 사람은 눈물을 숨기려 하고 연기하는 사람은 눈물을 보여주려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눈물을 닦으면서도 계속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울고 있다는 걸 확인시키듯이. 근데 그 자리에서 내색할 순 없으니까 적당히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자리를 지켰어요. 식사 내내 그 사람은 남편이랑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 이렇게 잘 컸구나. 우리 아들하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이 빨개져 있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한테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한테 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아주면 그게 얼마나 클까요? 저는 남편 표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넘어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남편이 저한테 소개해준 사람이 있는데 자기 친어머니래요.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더라고요. 저는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 여자가 나타났어? 어머니 그분 알고 계셨어요? 남편 말이 사실이에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처음으로 과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 사실 내 배에서 낳은 애는 아니야. 그 여자가 30년도 더 전에 4살 때 나한테 맡기고 떠났거든. 형편이 어려웠다고? 다 거짓말이야. 그 여잔 남편이랑 이혼하고 다른 남자한테 간 거야. 아이가 찜이 되니까 나한테 떠넘긴 거지. 30년 넘게 콧배기도 안 비치더니 이제 나타난 거야. 저는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 근데 왜 이제 나타난 거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 조심해. 그 여자가 나타난 거랑 그놈 바람 피운 시기가 같지? 소름이 돋았어요. 맞았거든요.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 딱 그쯤이었어요. 설마 이 두 가지가 연결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한마디만 하셨어요. 조금만 더 참아. 곧 다 밝혀질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았어요. 남편의 외도, 갑자기 나타난 친어머니, 이 두 개의 퍼즐 조각이 맞물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직 전체 그림이 안 보였어요. 근데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근데 그 사람이 등장한 뒤부터 남편이 급변했어요. 전에는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전화라도 하던 사람이 아예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명절이 다가오는데도 시어머니 집에 갈 기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명절에 어머니 집 가야지 했더니 남편이 이런 소리라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친어머니 쪽에서 명절 보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쪽이 형편도 되고.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았어요. 연기해야 하니까요. 그래, 당신 뜻대로 해. 남편은 제가 순순히 받아들이니까 신이 나서 그 사람 이야기를 줄줄 늘어놓더라고요. 친어머니가 재혼하신 분이 건설 쪽에 크게 사업하는 분이래. 자산이 수백억은 된다더라. 근데 나한테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하는 거야. 이거 인생 역전할 수도 있어. 남편 눈이 반짝거리더라고요. 돈 이야기할 때 저렇게 눈이 빛나는 사람이었나 싶었죠. 그래? 좋겠네. 그러면서 속으로는 조각을 맞추고 있었어요. 제가 확신을 갖게 된 건 며칠 뒤였어요. 남편이 출근하면서 서류 가방을 두고 갔더라고요. 평소엔 절대 안 그러는 사람이 그날따라 급하게 나갔나 봐요.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어차피 이쯤 되면 남편 가방 뒤지는 건 일상이 됐으니까요.
가방 안에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열어보니까 법무법인 이름이 적힌 서류였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성인 입양 절차 검토, 입양 동의서 양식. 쉽게 말하면 남편 친모의 재혼 남편이 우리 남편을 성인 입양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남편은 그 건설업 대표의 법적 자녀가 되는 거죠. 그 여자 짓이네. 재호를 자기 남편한테 입양시키려고 끌어들인 거야. 근데 어머니, 남편이 입양되는 거랑 저랑 이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생각해봐. 재호가 그쪽으로 입양되면 앞으로 재산 관리도 그쪽에서 하게 되겠지. 그런데 가정이 있으면 상속받은 재산이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야. 재호가 자기 쪽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래야 재산이 그 여자 손 안에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저랑 이혼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그놈한테 여자를 붙인 것도 그 여자 짓이야. 네? 그놈한테 들러붙은 그 젊은 여자 있지? 그거 그 여자가 돈 주고 붙인 거야. 확실해. 저는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우연이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남편 친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머니 진짜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신 거예요? 시장에 오래 있으면 별 사람을 다 알게 돼. 단골 중에 그쪽 일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돈 좀 들여서 알아봤지. 그 젊은 여자 계좌로 매달 돈 들어가는 거 확인했어. 시어머니가 시장 지인을 통해서 사설 조사 업체에 의뢰를 한 거예요. 시장에서 쌓인 인맥이 그런 데까지 닿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말 못했어요. 분노가 밀려오는데 동시에 허탈함이 더 크더라고요. 남편의 바람이 시작부터 끝까지 짜인 각본이었다는 거잖아요. 남편은 바람을 핀 게 아니라 바람에 빠지도록 설계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남편 잘못이 없는 건 아니죠. 결국 유혹에 넘어간 건 남편 자신이니까요. 어머니, 그럼 그동안 기다리라고 하신 게... 그래, 다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내가 나서서 막으면 그놈이 믿겠어? 스스로 바닥 쳐야 깨닫지. 그리고 그런 부류는 돈만 챙기면 빠지게 돼 있어. 내가 시장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지.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 계획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이 스스로 무너지고 그 여자가 스스로 떠나고 그 사람의 계획이 저절로 드러나도록, 그리고 그때 제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이혼할 수 있도록요. 어머니, 그러면 그 5천만 원은...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 아직 안 끝났어. 좀만 더 기다려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전 한참 동안 천장을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오랜 시간 시장 장사로 갈고 닦은 그 눈썰미와 인내심이 지금 저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이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30년을 친아들처럼 키운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넘어가서 키워준 어머니를 버리려 하고 있으니까요.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차분하게, 단단하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도 기다렸어요. 서서히, 그리고 완벽하게 무너지기를. 그리고 거의 6개월이 다 돼가고 있었어요. 그 시점에 남편은 솔직히 말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였어요. 친모에게 받은 돈에 취해 있었고 상간녀한테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남편이 저한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업 투자 자금이 좀 더 필요해. 적금 좀 깨자, 어? 좀만 융통해줘. 전부 거짓말인 거 저는 알고 있었죠. 카드 내역을 보면 백화점, 호텔, 고급 음식점 전부 상간녀한테 쓰는 돈이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받은 돈까지 상간녀한테 퍼붓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건 그 다음이에요. 어느 날 밤 남편이 거실에서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다급하더라고요. 평소에 상간녀랑 통화할 때는 달콤한 목소리를 내던 사람이 그날은 완전히 달랐어요. 야,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다 정리하고 너한테 간다고 했잖아. 저는 안방에서 귀를 세웠어요. 남편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그러지 마.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 나 진짜 진심이야. 나 다 걸었어, 너한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제발. 전화가 끊긴 것 같았어요. 남편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소리만 몇 번을 하다가 전화를 소파에 내던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저는 문틈으로 거실을 살짝 봤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고 있었죠. 상간녀가 남편을 찾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 말씀이 정확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그 여자가 남편한테 이별 통보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잠깐 침묵하시더니 짧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됐다. 이제 끝이야. 네? 내일 이혼 서류 보낼게, 택배로.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거 있지? 전부 준비해놔. 네, 알겠어요. 그놈이 내일이든 모레든 그 여자한테 찾아갈 거야. 빈집인 걸 모르고. 그때가 네 차례야. 저는 시어머니의 뜻을 바로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잠도 자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 참아가며 모아둔 모든 것을 가방 하나에 담았어요. 수첩, 카드 명세서, 휴대폰 메시지 캡처 출력물, 호텔 이용 내역,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 그리고 그 사람이 상간녀한테 보낸 송금 내역, 투명 파일 하나하나에 날짜별로 정리해서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아침에 택배로 도착한 이혼 서류를 가방 맨 위에 넣었습니다. 서류 위에 시어머니가 붙여놓은 메모지가 있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딱 한 줄이었죠. 이제 됐다. 며칠 뒤 남편이 외출 준비를 하더라고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상태에서 옷을 챙겨 입었어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고 저한테 잠깐 나갔다 오겠다는 한마디만 했어요. 저는 알았어요. 상간녀한테 갈 거라는 걸. 남편이 나가고 5분 뒤 저도 집을 나섰어요.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요. 저는 상간녀의 오피스텔 주소를 알고 있었어요. 남편 카드 명세서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찍혀 있었고 계약서 사본에 주소도 있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먼저 도착했어요. 오피스텔 건물 앞에 도착해서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끼면서요. 20분쯤 지났을까? 남편이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왔어요.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요. 저는 일어나지 않고 지켜봤어요. 남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걸 확인한 뒤 저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복도 끝에서 남편이 상간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있더라고요. 아무 답이 없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수빈아, 나야, 나! 문 좀 열어!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비밀번호를 눌러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던 거죠. 남편이 점점 다급해져서 문을 쾅쾅 치기 시작했어요. 수빈아, 제발 이야기 좀 하자! 그때 옆집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왔어요. 인상을 찌푸리면서 남편을 보며 그러더라고요. 아이, 문 부서지겠네. 그 집 이사 갔어요. 며칠 전에. 짐 다 빼고 나갔는데.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어요. 네? 이사요? 저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비틀거리면서 벽에 기대서는 그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걸어갔어요. 또각또각하는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남편이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눈이 커지더라고요.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거짓말을 지어내려는 건지 변명을 하려는 건지 제 얼굴을 보더니 포기한 듯 고개를 떨궜어요. 제 눈에 담겨 있다는 걸 이미 안 거겠죠? 여기 어딘지 잘 알지. 당신 그 여자한테 전세 계약금 3천만 원 넣어준 오피스텔이잖아. 근데 그 여자 짐 빼고 도망갔지? 3천만 원도 빼갔고. 당신이 이걸 어떻게... 앉아. 저는 복도 벽 쪽에 있는 작은 벤치를 가리켰어요. 오피스텔 복도의 비상구 옆으로 벤치가 하나 있었거든요.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한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남편 옆 벤치 위에 펼쳤어요. 이건 당신 카드 명세서, 석달치, 호텔,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 꽃배달 전부 이 여자한테 쓴 거지. 그리고 이건 휴대폰 메시지. 이번 달 안에 정리한다. 당신이 보낸 거 맞지?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죠.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 사람이 상간녀한테 돈을 보낸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당신 친어머니라는 사람이 이 여자한테 돈을 줬어. 당신한테 접근하라고. 뭐? 남편이 멍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말이 안 되잖아. 왜? 어머니가 왜 우리를 이혼시켜? 재혼한 남편 있잖아. 건설업으로 수백억 가진 사람. 그 사람 밑으로 당신을 입양시키려는 거야. 당신이 그 남자의 법적 자녀가 되면 수백억의 상속권이 생기니까. 거짓말이야. 어머니가 왜 그래? 그냥 나한테 잘해주신 건데. 잘해준 거? 코빼기도 안 비치던 사람이 갑자기 돈 퍼주는 게 잘해주는 거야? 그 사람한테 당신 아들 아니야. 재산 옮기기 위한 도구지. 그리고 이 여자? 돈 주고 당신한테 붙인 거야. 이혼 사유 만들려고. 남편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거짓말이야. 어머니가 왜 그래? 거짓말 아니야. 송금 내역 봐. 날짜랑 금액 다 찍혀 있어. 당신 친어머니 계좌에서 이 여자 계좌로 매달 들어간 거야. 그리고 이 여자는 당신 친엄마한테 받은 돈에다가 너한테 뜯는 돈까지 양쪽을 다 챙긴 거지. 원래 사귀는 남자가 따로 있었고 돈 다 모으니까 그 남자랑 해외로 간 거야. 남편이 송금 내역을 들여다봤어요. 종이가 바르르 떨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게 진짜라고? 내가 6개월 동안 왜 참았는지 알아? 이걸 모으려고. 네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리고 네가 스스로 바닥을 치면 그때 내밀려고 기다렸던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이혼 서류를 꺼내서 남편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여기 서명해. 그 순간 남편이 무너졌어요. 오피스텔 복도 벤치에 앉은 채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가 들썩이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는 안 나왔어요. 목이 막힌 것처럼 컥컥거리면서 어깨만 떨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냐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전혀 안 들었어요. 제가 매일 밤 베란다에서 소리 없이 울었던 것, 남편이 거실에서 상간녀랑 통화하며 깔깔거리는 걸 들으면서 이불 속에서 이를 악물었던 거, 그리고 마누라한테 이번 달 안에 정리한다는 메시지를 촬영하면서 눈물이 휴대폰 위로 떨어졌던 그 시간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지워질 시간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진짜 말 그대로 무너지더라고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데 울음소리는 안 나오고 입만 벌렸다 닫혔다 마치 고장난 기계 같았어요. 여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미쳤었지.
미친 게 아니라 당신 선택이었어. 돈에 눈멀어서 친어머니라는 사람 말에 노란한 것도 다 당신 선택이고, 다른 여자한테 넘어간 것도 당신 선택이야. 나는 그 선택에 대한 답을 이미 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이때까지 20년 넘게 같이 살았잖아. 그래서 내가 6개월 참은 거야. 아니었으면 진작에 나갔어.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안 그럴게. 그 여자랑도 끝났고 어머니도 안 만날게. 남편이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바닥에 무릎 꿇은 채로 매달리는데 저는 일어섰습니다. 놔. 서류는 거기 있으니까 서명해서 법무사한테 보내. 변호사한테 연락 갈 거야. 그리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다 끝냈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침묵하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잘했다. 고생했어. 그리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안방 옷장을 활짝 열었어요. 남편 옷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 캐주얼 재킷, 바지, 그리고 상간녀 만나면서 새로 산 셔츠들, 비싼 구두들. 서랍에는 속옷, 양말, 운동복, 20년 동안의 남편의 흔적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저는 큰 쓰레기 봉투를 꺼냈어요. 검은색 대형 봉투, 그리고 하나하나 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옷이란 옷은 한 벌도 남기지 않고 다 담았어요. 옷걸이에서 옷을 잡아당길 때마다 와이셔츠 단추가 딸깍딸깍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시원하더라고요. 마치 쌓인 체증이 하나씩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서랍도 전부 비웠어요. 남편이 아끼던 시계, 벨트, 면도기까지 이 집에서 이 남자의 흔적을 완전히 지운 거예요. 쓰레기 봉투가 대여섯 개가 됐어요. 그걸 전부 끌고 아파트 분리수거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의류수거함 앞에 봉투를 쌓아놨어요. 양복들이 봉투 사이로 삐져나온 게 보이더라고요. 한때 거래처 미팅 간다고 뽐내며 입던 양복이 지금은 분리수거장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집에 올라와 안방 옷장을 다시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 옷만 한쪽에 걸려 있고요. 남편 쪽 공간은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빈 옷걸이들만 딸랑딸랑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이 집에 남편이 있었다는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다 치우고 나서 소파에 앉아 차를 한 잔 끓여 마셨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 평화로웠어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한 2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제가 이미 다 비밀번호를 바꿔놨거든요.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여보, 나야. 문 좀 열어. 저는 천천히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서 있었는데 오피스텔에서 봤을 때보다 더 엉망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있고 코가 벌겋고 셔츠가 구겨져 있었어요. 제 뒤로 깨끗하게 정리된 현관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자기 구두가 하나도 없는 걸 본 거예요. 여보, 내 신발은? 남편이 신발을 벗고 들어오자마자 안방 쪽으로 뛰어갔어요.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챈 거죠. 저는 그 틈에 현관에 놓인 남편 구두를 집어서 밖에 내놨어요. 복도 끝 쓰레기통 옆에 슬쩍 놓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옷장을 열더니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여보, 내 양복이랑 내 물건들 다 어딨어? 버렸어. 뭐? 다 버렸다고, 전부 다. 남편이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입이 벌어졌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식탁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이 집에 당신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변호사한테 연락 올 거니까 그때 재산 분할 절차 밟으면 돼. 그리고 오늘 안에 이 집에서 나가.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긴 아까 오피스텔에서 다 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남편이 또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내가 돌아오기 전에 나가 있어.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남편이 뒤따라왔어요. 현관에서 제 팔을 붙잡으면서 애원하는데 저는 남편 손을 뿌리치고 문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이 뒤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근데 남편이 오피스텔에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원래도 구겨진 셔츠에 바지 차림이었는데 아까 안방에서 옷장이 비어있는 걸 보고 당황해서 허둥대다가 바지 벨트가 풀렸었나 봐요. 셔츠는 반쯤 빠져 있었고 현관에 신발이 하나도 없어 맨발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따라 복도로 나오다 바지가 흘러내렸어요. 벨트가 풀린 데다 급하게 뛰어오니 바지가 발목까지 내려간 거예요. 팬티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맨발에 팬티가 반쯤 보이는 상태로 남편이 복도에서 제 뒤를 쫓아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가지마, 서영아! 그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양 옆집 현관문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어요. 맨발의 팬티바람으로 복도에 있는 남편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죠. 맞은편 집 할아버지도 나오셨고 두 집 건너 사시는 젊은 부부도 현관에서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은 그제야 자기 꼴을 인식한 거예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지가 발목에 걸려 있고 팬티가 다 보이는 상태. 맨발. 눈은 퉁퉁 붓고 코는 벌겋고. 근데 그 상태에서도 체면보다 절박함이 더 컸는지 바지를 끌어올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복도 바닥에 맨발로 주저앉아서 팬티가 보이는 채로 울면서 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전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를 한번 봤어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남편, 그 주변으로 현관문 열고 구경하는 이웃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순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오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랑 웃음이 동시에 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울다가 웃다가 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날 남편이 팬티바람으로 복도에서 우는 사진이 아파트 주민단체 대화방에 올라갔다고 해요. 그렇게 체면 중시하는 사람이, 영업부장이라고 양복 매무새 하나 흐트러지지 않게 다니던 사람이 팬티바람으로 쫓겨난 아저씨가 된 거예요. 이후로 아파트에서 고개도 못 들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친어머니가 재혼한 분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뒤에서 친아들을 데려다가 성인 입양시키려 했다는 것, 그것도 자기한테 말도 없이 법무법인을 통해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걸요. 시어머니가 조사업체를 통해 확보한 자료들, 송금 내역이랑 법무법인 서류사본 같은 것들을 그쪽 회사로 보내셨거든요. 시장 단골 중에 건설회사의 자재를 납품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 전달하셨대요. 시어머니 인맥이 거기까지 닿는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아내가 자기 재산 노리고 버린 아들을 데려와서 자기한테 입양시키려고 몰래 움직였다?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분은 분노해서 남편 친모한테 이혼을 통보했어요. 성인 입양 절차도 당연히 없던 일이 됐고요. 결국 그 여자는 남편 재산도 아들도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시장에 가니까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가게에서 건어물을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마른 오징어를 크기별로 나누면서 봉지에 담고 계셨어요. 제가 가게 앞에 서니까 절 보시고는 아무 말 없이 옆자리 의자를 주셨죠. 저는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말없이 건어물 정리를 계속하셨고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죠? 시어머니가 손을 멈추시니 마른 오징어를 내려놓고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래, 다 알았어. 그 사람이 남편한테 접근한 것도 상간녀를 붙인 것도요? 그걸 다 어떻게 아셨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더니 저한테 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여자가 그 놈한테 접근했다는 소문을 시장 단골한테 들었어. 처음엔 뭐 그래 친어머니니까 만날 수도 있지 했어. 근데 그 여자가 그 놈한테 돈을 주기 시작하더라. 너무 큰 돈을. 내가 그 여자를 아는데 애 한 번 찾은 적도 없던 여자가 갑자기 돈을 퍼주는 게 정상이겠어? 그래서 알아봤지. 그 여자 남편한테 자식 없다는 말에 딱 느꼈어. 아, 돈 때문이구나. 그럼 상간녀도 그 놈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 시기가 그 여자가 돈 주기 시작한 시기랑 같더라고. 그리고 젊은 여자가 나타났지. 그 젊은 여자가 중년 남자한테 무료 봉사로 붙겠어? 분명 누가 돈을 줬으니까 그런 거겠지.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가 이 모든 걸 혼자서 파악하신 거였어요. 근데 어머니, 왜 저한테 미리 다 말씀 안 하시고 6개월이나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잠깐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네 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야 하면 그놈이 뭐라 그러겠어? 질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지. 키워준 어머니가 친어머니를 질투한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기다린 거야. 그리고 그동안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걸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5천만 원은요? 왜 저한테 그 큰 돈을 주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절 보시더니 눈이 조금 빨개지셨어요. 이분이 우는 걸 전 처음 봤어요.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날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씀하셨어요. 그건 내가 평생을 장사해서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야. 내 전 재산이지. 어머니, 그놈 살리려고 준 게 아니야. 너를 살리려고 준 거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소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옆가게 아주머니가 쳐다봐도 지나가는 손님이 봐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시장바람 맞으며 35년 건어물 장사한 거칠어진 손으로요. 아가, 울지 마. 다 끝났어.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전 어머니 며느리인데 핏줄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핏줄? 그게 뭔데? 뭐 핏줄이면 다야? 난 재호를 내 아들이다 생각하고 키웠어. 근데 보니까 다 소용없는 거더라. 핏줄보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시간이 진짠 거야. 전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울었어요. 시어머니도 눈물을 훔치셨어요. 우리들이 시장 한복판에서 울고 있으니까 옆가게 아주머니가 종이컵에 커피를 타서 갖다 주시더라고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시더니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놈은 나한테 왔었어. 며칠 전에. 용서해달라고 하더라.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시어머니가 커피잔을 내려놓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놈이 선택한 건 돈이었어. 돈 들고 나타난 여자한테 넘어가서 날 버리고 자기 마누라까지 버리려 했잖아. 여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속도 모르고 웃어준 사람을 그냥 버리려 했잖아. 그게 네 선택인 거다.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난 더 이상 네 어머니도 아니라고 그랬어. 시어머니가 그 말을 하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지 생각하니 또 눈물이 나왔어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한테 네 어머니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보통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힘드셨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시면서 짧게 말씀하셨어요. 난 괜찮아. 근데 코끝이 빨개져 있으셨어요. 괜찮지 않은 거였죠? 이혼 후 저는 시어머니가 주신 돈 그리고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합쳐서 이불 가게를 열었어요. 시장 바로 옆 골목이에요. 시어머니가 가게 옆에 내놓으면 봐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면 옆 가게에서 시어머니가 고개를 내미세요. 아가, 밥 먹었어? 네, 어머니. 어머님 드셨어요? 난 됐어. 오늘 멸치 좋은 거 들어왔으니까 이따 한 봉지 줄게.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되는데 전 그게 그렇게 좋아요.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어서요. 남편요?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배달 일한다고 들었어요.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하고 재취업도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상간녀한테 뜯긴 돈은 돌려받을 방법이 없고 친어머니라는 그 사람은 재혼 남편한테 이혼당해서 연락이 끊겼대요. 한때 영업부장이라고 큰소리치고 수백억대 자산가 아들 노릇하겠다고 설치던 사람이 옷도 없이 팬티바람으로 아파트 복도에서 울던 사람이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배달 주문 기다리고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읽으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보자기에 돈을 싸서 오셨을 때 전 그분이 아들 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편이었어요. 핏줄인 아들보다 며느리를 택한 거예요. 어머니 말처럼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라는 걸 이 나이에 배웠습니다. 세상 모든 며느리에게 우리 시어머니 같은 분이 한 명쯤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